그날은 전라남도 나주의 청송마을 한여름의 오후였다.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배나무 과수원에서 불어오는 미지근한 바람은 논두렁을 걷는 이의 관자놀이에 땀방울이 맺히게 만들었다. 이 마을은 보통 조용했다. 아이들은 흙길을 뛰어다니고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널고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는 수탉 우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하지만 2022년 7월 15일 오전 11시 45분경 그 평화로운 풍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비극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박순자 여사의 배나무 과수원 한가운데에는 낡은 농막이 한 채 서 있었다. 그곳은 보통 수학철 일꾼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로 사용되었다. 지붕은 이미 사글대로 사갔고 벽은 틈이 벌어진 널빤지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언제나 반쯤 열려 누구든 들어오라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멀리서부터 이상하고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처음 사람들은 그저 썩은 배 냄새려니 생각했다. 수학철에는 종종 땅에 떨어져 으깨진 과일들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를 막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냄새는 단순히 썩은 내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고 숨통을 조이는 듯한 독한 악취였다.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위장을 뒤틀리게 하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닭을 치는 50살의 박노인이 과수원 가장자리의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침부터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암탉 몇 마리를 찾고 있던 참이었다. 평소 인자하던 그의 목소리는 간데없고 덤불 속을 샅샅이 훑는 눈과 함께 짧은 투덜거림만 흘러나왔다. 그의 발걸음이 낡은 농막에 가까워질수록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더욱 기괴해졌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짐승 사체라도 있는 건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를 다시 앞으로 이끌었다. 농막문은 희미한 빗줄기가 겨우 들어갈 만큼만 열려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은 얼어붙었고 눈은 터질 듯 커졌으며 숨은 그대로 멎어버렸다. 농막 안 수십 구의 사람들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어떤 이는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박고 대자로 뻗어 있었고 어떤 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려는 듯 몸을 웅크린 채 굳어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출구를 찾으려는 듯 널빤지 벽을 긁는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튀어나올 것 같았으며 입가에는 마른 거품 자국이 선명했다. 초록색 쉬파리들이 섬뜩한 윙윙거림과 함께 사방을 날아다녔다. 박노인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났지만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맙서사 다 죽었어. 그날 오후 마을의 정적을 깨는 절규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비명소리에 옆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던 몇몇 주민들이 달려왔다. 불과 몇 분 만에 농막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창백한 얼굴들, 비명, 그리고 통곡 소리가 공기를 메웠다. 한 여인은 문틈으로 남편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품에 파고들며 멀리 도망쳤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마을 이장을 불렀고 몇몇은 큰 길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막 주위로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졌다. 경찰은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악취는 그 안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알게 했다. 몇몇 주민들은 수근거렸다. 일꾼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거라고, 아마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과수원의 농약에 중독되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의료팀이 도착해 시신의 상태를 잠시 살핀 뒤 그들은 이것이 보통의 식중독이 아님을 직감했다. 입가의 거품, 경련하듯 굳어버린 몸,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
그 증상들은 훨씬 더 치명적인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과수원 주인인 박순자 여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평생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가난한 이웃에게는 배를 공짜로 나눠주고 마을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석했으며 말투는 늘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 농막 안의 광경을 본 그녀는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슴을 치며 터뜨리는 통곡은 처절했다. 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그 울음소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모두가 그녀를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알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과수원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통곡과 기도 소리 한가운데서 한 경찰관이 의문에 가득 찬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철웅, 나주경찰서의 베테랑 형사였다. 20년 넘게 강력 사건을 다뤄온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큰 소리로 우는 박순자 여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최 형사는 진심이 아닌 무언가를 느꼈다. 울음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따금씩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찰 쪽으로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처럼. 최철웅 형사는 고개를 숙여 작은 수첩에 짧게 메모했다. 진정성 없는 감정. 주시할 것. 그날 밤,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대부분은 전국 각지에서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경상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강원도, 심지어 충청도에서 온 이도 있었다. 그들은 계절 수확을 위해 이곳에 와서 허름한 농막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명단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등록된 인원은 26명이었지만 발견된 시신은 25구뿐이었다. 사라진 한 명은 누구인가? 그 질문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수색 끝에 답을 찾아냈다. 농막에 없었던 사람은 강지훈이라는 충청도 출신의 젊은 일꾼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마을 보건소에 누워 있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비극이 일어나기 전날 아침, 지훈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다. 찬밥을 먹다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벌레를 삼킨 후였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숨이 가빠지자 동료들이 그를 급히 보건소로 데려갔던 것이다. 그 덕분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다. 아무도 그 작은 불행이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다. 동료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훈은 발작적으로 울부짖었다. 말도 안 돼요.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농담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최철웅 형사는 즉시 깨달았다. 강지훈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핵심 증인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이 미스터리가 풀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털끝을 쭈뼛하게 만드는 거대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살인이라면 누가 감히 25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갔는가? 그리고 만약 범인이 있다면 유일한 생존자인 강지훈은 다음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 농막은 배나무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잎이 무성한 거대한 나무들로부터 불과 수십 걸음 떨어진 곳이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농막에 불과했지만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안을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든 그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사방사 5m 크기의 답답한 공간 안 25구의 시신이 뻣뻣하게 굳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평소에는 돗자리가 깔려있던 시멘트 바닥은 이제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어떤 시신은 천장을 향해 눈을 부릅뜬 채 반드시 누워 있었고 어떤 시신은 가슴의 고통과 싸우려는 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또 어떤 시신은 마치 도망치려는 자세 그대로 멈춰 있었다. 손은 출구를 찾으려는 듯 널빤지 벽을 긁고 있었다. 입가에는 마른 거품이 묻어 있었고 얼굴 피부는 검푸르게 변색되어 있었다. 코와 입술 주변에는 이미 말라붙은 액체 자국이 보였다. 몇몇 시신은 서로에게 기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죽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닥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넘어진 의자도 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숨막히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초록색 쉬파리들이 구석구석을 떼지어 날아다녔다. 그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의 교향곡처럼 끊임없이 울렸다. 안에서 새어나오는 냄새는 점점 더 강해져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마다 헛구역질을 하게 만들었다. 농막 안에서 아들의 얼굴을 언뜻 본 한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웃 몇몇이 그녀를 밖으로 옮기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평온하던 마을의 분위기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어떤 이는 기도를 을조리며 울었다. 또 어떤 이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한 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던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쳤다. 집단 사망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과수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몇몇은 폴리스 라인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막아섰다. 들어오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주민들은 라인 밖에서 이제 마을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 농막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차가 도착했다. 경찰들은 노란색 테이프를 가져와 농막 주변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구급대원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불과 몇 분 만에 창백한 얼굴로 다시 나왔다. 증상이 명백합니다. 단순 식중독이 아니에요.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은 경직되어 있고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극도로 위험한 독극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명과 기도가 뒤섞였다. 마을 여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어떤 이는 목 놓아 울었고 어떤 이는 그저 조용히 흐느낄 뿐이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쳤지만 그 작은 눈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계속해서 농막 쪽을 힐끔거렸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최초 발견자인 박노인은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게 처음에 어떻게 닭을 찾으러 왔는지, 악취가 어떻게 그를 농막으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지 설명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밤이 다가왔지만 마을의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수사를 돕기 위해 농막 주변에 가스등이 설치되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등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마치 아직 살아있는 바깥 세상과 이미 얼어붙은 안쪽 세상을 가르는 경계선 같았다. 최철웅 형사는 농막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는 작은 수첩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기록했다. 부엌에 놓인 밥솥의 위치, 식탁 위의 국그릇, 볶음 요리를 했던 프라이팬 자국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는 이런 사건에서는 진실이 종종 아주 작은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모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최 형사는 몇 번이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25명의 목숨이 저항도, 비명도 없이 그저 가슴 찢어지는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 농막 밖에서는 주민들이 등잔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땅에 자리를 잡고 앉아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어떤 이는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을조렸고 어떤 이는 그저 천으로 얼굴을 가릴 뿐이었다. 평소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흐느낌과 기도로 채워졌다. 한편 마을 보건소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기운 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알레르기 때문에 몸이 아픈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농막의 동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그의 말은 찢어졌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믿지 않았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이제 살아남은 것은 자신뿐이었다. 최철웅 형사는 지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연약한 육체 뒤에 미스터리를 풀 거대한 열쇠가 숨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즉시 지훈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의 상태가 위태로워서만이 아니라 그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막 마당은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에 잠겼지만 악취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코를 찔렀다. 구급대원들은 분주하게 시신을 검은 시신낭에 하나씩 담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얼굴을 가렸다. 어떤 이는 흐느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12살짜리 민호라는 아이가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낡은 공책을 꼭 쥐고 있었다. 고아인 이 아이는 몇 푼의 용돈을 벌기 위해 작은 배를 나르는 일을 자주 도왔다. 그날 밤 그는 그저 조용히 서서 무언가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나중에 아주 중요해질 무언가를. 시신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가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검은 시신낭이 하나씩 들려나올 때마다 유족들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서 다시 비명이 터져나왔다. 몇몇은 실신하지 않도록 붙잡아야만 했다. 마을은 이제 공식적으로 평화로운 곳에서 거대한 비극에 침묵하는 증인이 되었다. 최철웅 형사는 뒤따르던 구급차의 뒷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독극물이 일꾼들의 음식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진 이 과수원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을까? 밤안개가 서서히 내려앉는 가운데 청송마을은 숨을 죽인 듯 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진실이 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기도만이 축축한 공기와 함께 피어오를 뿐이었다. 나주 청송마을의 아침은 보통 길끝 작은 교회의 새벽기도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일어나고 어머니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남자들은 과수원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비극이 닥친 다음 날 아침의 풍경은 달랐다. 마을 길은 간밤에 농막 주변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어지러웠다. 축축한 공기에는 아직도 희미한 악취가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얼굴로 수근거렸다.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동네 아저씨들이 늘 모이던 구멍가게에서도 아침 대화는 오직 한 가지 주제를 맴돌았다. 배나무 과수원 농막에서 25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 어떤 이는 상한 음식 때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악령의 짓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이건 사람의 짓일지도 몰라. 박순자 여사의 집마당에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서성였다. 노부인은 대나무 의자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머리에 쓴 수건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손에는 묵주를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희미하게 흐느끼기도 했다. 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마음씨 좋고 기부를 잘하며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었다. 그녀의 땅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경찰차와 구급차는 밤새도록 드나들었다. 좁은 마을길은 관용 차량으로 가득 찼다. 평소 자전거나 지나다니던 흙길 위로 사이렌을 울리는 차들이 지나갔다. 주민들에게 그 광경은 공포심을 더했다.
이렇게 많은 경찰이 마을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최철웅 형사는 검은 조끼를 입고 농막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고 눈은 폴리스 라인 너머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식중독이다. 저주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은 그가 너무 쉬운 설명은 믿지 않게 만들었다. 전날 오후 그는 희생자들의 시신을 직접 목격했다. 증상은 명백했다.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었다. 입가의 거품, 경직된 몸, 검푸른 얼굴. 그것은 상한 음식이 아닌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갔다는 징후였다. 최 형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에게는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감식팀은 사진을 찍고 샘플을 채취하느라 분주했다. 밥이 남아있는 밥솥, 된장찌개 그릇, 그리고 돼지고기를 볶았던 프라이팬이 증거물 봉투에 담겼다. 약간 비스듬히 닫혀있던 밥솥 뚜껑은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다. 모든 것이 봉인되고 표시되었다. 최 형사는 짧게 지시했다. 남은 밥을 전부 수거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독극물이 있다면 밥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은 서로 수근거렸다. 정말 음식 때문일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과수원에 아직 독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라며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몇몇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을은 암울하게 변했다.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민호라는 마른 소년이 폴리스 라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공책을 꽉 쥐고 있었다. 고아인 그 소년은 작은 품삯을 벌기 위해 과수원 일꾼들을 돕는 데 익숙했다. 비극이 일어나기 전날 아침, 그도 과수원 근처에 있었다. 간밤에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그의 눈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최철웅 형사는 민호를 주목했다. 그는 아이들이 종종 어른들이 놓치는 것들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다가가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다. 병원에서는 희생자들의 부검이 시작되었다. 유족들은 슬픔에 잠긴 얼굴로 기다렸다. 어떤 이는 통곡했고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왔다.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모두가 같은 비극적인 운명 때문에 한자리에 모였다. 한편 마을 보건소에서 강지훈은 여전히 허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날 아침 알레르기로 아팠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슬픔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아침에 농담을 나누던 친구들이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의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의 울음소리에 간호사도 고개를 숙였다. 최철웅 형사가 지훈을 찾아왔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힘들 거란 거 알아, 지훈 씨. 하지만 그날 아침에 본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당신의 기억이 친구들을 위한 목소리가 될 거야. 지훈은 얼굴을 닦으며 침묵했다. 그는 그날 아침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들은 찬밥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는 급하게 먹었다. 그러다 작은 벌레가 무심코 입으로 들어갔다. 그 후 몸에 열이 나고 피부가 가려웠다. 구토를 하자 친구들이 보건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 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밥솥 뚜껑이 조용히 달그락하는 소리.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는 어두운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얼핏 보았다. 얼굴은 분명치 않았지만 걸음은 빨랐다. 최철웅 형사는 메모했다. 그것은 중요한 디테일이었다. 그는 모든 그림자, 모든 작은 소리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부엌이 비어 있을 때 누군가 들어갔다면 독극물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손이 그것을 뿌린 것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어떤 이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보복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일꾼들이 고향에서 저주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에게 진실은 오직 사실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는 뜬 소문을 믿지 않았다. 현실은 남은 밥과 밥솥,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박순자 여사는 여전히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흐느꼈다. 그 아이들은 내 가족 같았는데,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따금씩 경찰 쪽으로 재빨리 향했다. 최철웅 형사는 작은 메모를 추가했다. 진정성 없는 감정. 추가 조사가 필요함. 밤이 내리자 청송마을은 여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들 사이로 거대한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면 누가 감히 밥솥에 죽음을 뿌렸는가? 그날 오후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대나무 그림자가 축축한 땅 위로 길게 늘어졌다. 청송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과수원 농막에서 시신들이 발견된 후 주민들은 폴리스 라인 뒤에 겹겹이 모여 있었다. 울음소리와 기도가 뒤섞였다. 이따금씩 싸늘하게 누워있는 시신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알아본 유족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혼란 속에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과수원 입구 근처에 멈춰섰다. 차 안에서 낡은 수건을 쓴 여인이 내렸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동안 주민들에게 자비로운 인물로 알려진 배나무 과수원 주인 박순자 여사였다. 그녀를 본 주민들은 나지막이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안타깝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수십 년 동안 박 여사는 마을의 중요한 일부였다. 그녀는 가난한 이웃에게 배를 공짜로 나눠주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으며 심지어 학비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대참사가 그녀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농막으로 다가서자마자 박 여사는 갑자기 땅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가슴을 치며 목이 쉰 소리로 외쳤다. 오, 하느님, 내 새끼들 어째서 이런 일이. 그녀의 통곡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몇몇 마을 여자들이 다가와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그 통곡 속에서 최철웅 형사는 주의 깊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모든 디테일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박 여사의 울음소리는 크고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건조했다.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따금씩 경찰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시선은 빨랐지만 마치 반응을 살피는 듯 분명했다. 최 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지나치게 과장된 울음. 진정성 없음 위 그는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짧게 적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울음은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경험 많은 형사에게 소리와 눈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었다. 밤이 내리기 시작하자 현장을 밝히기 위해 가스등이 켜졌다. 감식팀은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느라 분주했다. 축축한 흙냄새와 섞인 악취는 여전히 코를 찔렀다. 주민들은 폴리스 라인 밖에서 계속 머물렀다. 일부는 이제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박 여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최철웅 형사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사님,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식자재 창고 열쇠는 보통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침을 삼킨 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열쇠는 저한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 형사는 재빨리 메모했다.
대답은 단순했지만 오히려 의문을 더했다. 만약 박 여사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독극물이 부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는 그날 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다. 유족들은 검은 시신낭에 담긴 가족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한 젊은 여인은 남편의 싸늘한 얼굴을 보고 실신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이웃들이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토록 큰 슬픔은 억누르기 어려웠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이따금씩 나지막이 흐느꼈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에게는 그녀를 오래 지켜볼수록 마음속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눈물 없는 통곡, 경찰을 향한 재빠른 시선, 그리고 창고 열쇠를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증언.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그날 밤, 마을은 슬픔의 안개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작은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를 올렸다. 아이들은 농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꽉 껴안겨 있었다.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식중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령의 짓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이건 사람의 짓일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작은 공간에서 최철웅 형사는 초기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는 3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25명의 희생자가 동일한 증상으로 빠르고 동시에 사망했다. 둘째, 남은 음식, 특히 밥은 실험실로 보내 검사해야 한다. 셋째, 박순자 여사의 감정은 추가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낡은 수첩을 덮고 여전히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농막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진실은 오래 숨어있지 못할 것이다. 가짜 눈물은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크게 말할 것이다. 청송 마을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주민들 집의 등잔불이 깜빡였다. 덤불 뒤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배나무 과수원 농막 주변은 여전히 붐볐다. 경찰, 구급대원, 그리고 주민들이 아직 모여 있었다. 시신낭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노란색 폴리스 라인은 여전히 농막을 둘러싸고 있었다. 최철웅 형사는 임시 지휘소로 사용되는 나무 책상에 앉아 있었다. 보고서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그는 수학기 노동자 명단을 꼼꼼히 읽었다. 기록된 인원은 26명이었지만 발견된 시신은 25구뿐이었다. 최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한 명이 없어. 누가 사라진 거지?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각 가족과 이름을 대조하라고 명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원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없는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충청도 출신의 젊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실종된 것이 아니라 아파서 마을 보건소에 누워 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일어섰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26명 중 1명이 살아남았고 그 생존자는 비극이 일어났을 때 농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큰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는 2명의 대원을 동반하고 서둘러 보건소로 향했다.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작은 방, 지훈은 쇠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알레르기로 인한 붉은 반점으로 가득했다. 숨은 때때로 가빴다. 한 간호사가 그의 옆에 앉아 천천히 약을 주고 있었다.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최 형사는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훈 씨, 힘들 거란 거 압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에 당신이 본 것이 우리가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그들을 위한 목소리가 될 겁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말도 안 돼요, 형사님. 아침까지만 해도 같이 농담했단 말이에요. 다들 건강했어요. 왜 그들이 왜 제가 아니고 그의 울음소리는 가슴 아팠다. 최 형사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을 주었다. 울음이 좀 잦아들자 지훈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그들은 전날 밤 남은 찬밥으로 아침을 먹었다. 그는 급하게 먹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벌레가 입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부가 가려웠다. 몸이 축 늘어지자 친구들이 당황하며 그를 보건소로 데려갔다. 그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다. 최 형사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물었다. 보건소로 오기 전에 부엌에서 무언가 본 게 있습니까? 지훈은 얼굴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말했다. 밥솥 뚜껑이 조용히 달그락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부엌 창문으로 어떤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두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 후엔 이미 정신이 없어서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최 형사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중요한 디테일이었다. 밥솥이 두드려지는 소리와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 그것은 부엌이 비어있을 때 누군가가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가가 밥에 무언가를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전을 위해 최 형사는 즉시 한 경관에게 지훈의 병실 앞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정말 살인이라면 지훈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이 아직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소 밖에서는 지훈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주민들은 수근거렸다. 일꾼 한 명이 살아남았대. 어떤 이는 운이 좋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느님이 그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에게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죄책감과 싸우고 있는 허약한 젊은이에게 달려 있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경찰 지휘소는 여전히 분주했다. 최 형사는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25명 사망, 1명 생존. 생존자는 점심을 먹지 않음. 밥솥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음. 모자 쓴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음. 모든 조각들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로 가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도 알았다. 누가 부엌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 누가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 그 시간에 부엌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는가? 모든 것을 추적해야 했다. 그리고 최 형사는 모든 단계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범인은 분명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소 건물 밖, 밤 공기는 축축했다. 가로등이 옅게 낀 안개를 비추고 있었다. 최 형사는 잠시 서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지훈이 살아있는 한 진실을 밝힐 희망은 아직 있다에 하지만 그는 또한 지훈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해답으로 가는 문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나주 청송마을의 보건소 아침은 느리게 흘러갔다. 간밤에 내린 이슬비로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다.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려 애썼지만 옅은 구름이 그를 가렸다. 소박한 병실 안, 강지훈은 허약한 몸으로 누워 있었다. 약을 먹은 후 알레르기 발진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한 경관이 병실 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의 의자는 복도 중앙에 놓여 있었다. 그는 최철웅 형사로부터 허가 없이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 이 증인은 너무나 중요하다. 최 형사는 생각했다. 만약 지훈이 사라지거나 다치기라도 한다면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스터리는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최철웅 형사가 조용한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낡은 수첩과 잉크가 거의 다 다른 펜을 들고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훈 씨,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의 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날 아침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가 얼굴을 닦을 때 손이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희미했다. 그날 아침, 저희는 그냥 있는 걸로 아침을 때웠어요. 전날 밤 남은 찬밥을 급하게 먹었죠. 그러다 작은 벌레가 입으로 들어간 걸 몰랐어요. 그 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부가 가렵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당황했죠. 그들은 제가 빨리 보건소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침을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미영이 누나가 그때 간장하고 설탕, 차 좀 사러 시장에 간다고 했어요. 9시 조금 안 돼서 나갔으니까 부엌이 비어 있었죠. 저는 돗자리에 누워서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밥솥 뚜껑이 조용히 달그락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최철웅 형사가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은 진지하게 빛났다. 밥솥이 두드려지는 소리라 바람소리가 아니라고 확신합니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초 뒤에 부엌 창문으로 어떤 사람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어두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걸음이 빨랐어요. 누군지는 확실히 못 봤어요. 눈도 이미 흐릿했거든요. 그 후에 친구들이 저를 보건소로 데려갔어요. 최 형사는 재빨리 메모했다. 부엌이 비어있던 시간 약 20분. 미영 씨 시장 감. 그 사이 밥솥 뚜껑 소리와 모자 쓴 사람의 그림자, 그 사실들은 그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그는 독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의 손이 그것을 넣은 것이다. 한편 과수원의 본체에서는 박순자 여사가 대나무 의자에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몇몇 이웃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이따금씩 그녀는 그 일꾼들이 자기 자식 같았다며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최철웅 형사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사님, 식자재 창고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박순자 여사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열쇠는 저한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열쇠를 물으시는 거죠? 최 형사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열쇠는 누가 감시 없이 식자재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주위에 앉아있던 주민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최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단지 메모를 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실로 가는 길이 부엌과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 민호라는 마른 소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12살 난 아이는 낡은 공책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한 젊은 경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아저씨, 오늘 아침에 창고 근처에 흰색 차가 멈추는 걸 봤어요. 안경 쓴 키 큰 아저씨가 내렸는데 민준이 아저씨 같았어요. 젊은 경찰은 즉시 최 형사에게 보고했다. 최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생각은 즉시 아까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이름으로 향했다. 김민준. 박순자 여사의 외아들이었다. 그 청년은 사건 발생 후에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형사에게 너무 완벽한 것은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경찰 지휘소는 더욱 분주해졌다.
감식팀이 장비 상자를 들고 왔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표시하고 남은 음식물들을 수거했다. 밥이 남아있는 밥솥은 이중 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 올려져 봉인되었다. 프라이팬과 국그릇도 확보되었다. 모든 것은 실험실로 보내질 것이었다. 최 형사는 분명하게 지시했다. 남은 밥을 전부 수거해. 밥솥 가장자리에 부스러기 하나도 놓치지 마. 독극물이 있다면 밥을 통해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왜 밥인가? 모두가 밥을 먹기 때문이다. 만약 독이 냄새도 색깔도 없다면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밖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기도를 올리고 일부는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속삭일 뿐이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이제 미스터리의 안개 속에 갇힌 듯 했다.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비극이 반복될까 봐 걱정했다. 보건소에서 지훈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는 아침에 아직 웃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 모두 사라졌다. 그는 살아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오직 자신만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철웅 형사는 창가에 서서 축축한 밤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 진실은 연약하지만 지훈이 살아있는 한 아직 희망은 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가 그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증인이 살아있는 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청송 마을의 밤은 느리게 내렸다. 옅은 안개가 배나무들 사이에 걸려 마치 새로 생긴 상처를 덮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에게 그날 밤은 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임시 지휘소에 앉아 등잔불빛과 서류 더미를 친구 삼았다. 그의 머릿속은 밥솥이 두드려지는 소리와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에 대한 지훈의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다. 작은 조각들은 여전히 흩어져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분주함 속에서 한 젊은 경찰이 마른 소년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옷은 낡았고 손에는 공책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소년은 민호, 어릴 때부터 밥과 과자 값을 벌기 위해 과수원 일꾼들을 돕던 고아였다. 젊은 경찰이 속삭였다. 팀장님, 이 아이가 사건 전날 아침에 본 게 있다고 합니다. 최 형사는 민호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옅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 나이의 아이가 딱딱한 어조로 질문받으면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년의 얼굴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호야, 뭘 봤니? 민호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아서 밤에 윙윙거리는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다. 창고 근처에 흰색 차가 멈추는 걸 봤어요. 안경 쓴 키 큰 아저씨가 잠깐 내렸어요. 차 뒷유리에 A라고 쓰인 스티커가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사람이 부엌 쪽으로 빨리 걸어가는 걸 봤어요. 최철웅 형사가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이 마을에서 뒷유리에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는 단 한 대뿐이었다. 그것은 박순자 여사의 외아들 김민준의 차였다. 최 형사는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다. 확실하니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공책을 더 꽉 쥐었다. 무서웠어요, 아저씨. 하지만 정말 봤어요. 젊은 경찰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최 형사는 수첩에 짧게 메모했다.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 안경 쓴 키 큰 남자. 부엌 창문에 모자 쓴 사람 그림자. 모든 것이 같은 인물을 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형사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법정에서 설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는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얘야.
정말 용감하구나. 모든 사람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걸? 너의 작은 목소리가 큰 힘이 될 거야. 민호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 지휘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최 형사는 종이 위에 대충 그린 작은 마을 지도를 펼쳤다. 그는 창고, 농막, 그리고 차가 멈출 수 있었던 작은 길의 위치를 표시했다. 창고에서 부엌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돌아오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본체에서는 박순자 여사가 여전히 몇몇 이웃들과 함께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이따금씩 희미하게 흐느꼈다. 하지만 최 형사에게 그 울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새로운 메모를 썼다. 눈물 없는 큰 울음. 창고 열쇠는 어머니만 소지. 아들에게는 A가 붙은 흰색 차가 있음. 모든 기록이 두꺼워졌다. 한편 김민주는 밤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왔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었고 얼굴은 차분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커피숍 영수증과 호텔 예약 내역도 증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최 형사에게 너무 완벽한 것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말 결백한 사람은 보통 어색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한다. 민주는 그 반대였다. 그는 너무 준비되어 있었다. 최 형사는 그를 바로 대면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단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의 실수가 범인을 도망치게 하거나 증거를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멀리서 지켜보며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민주는 몇몇 주민들과 짧게 이야기한 후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자기 가족의 과수원에서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듯 무표정했다. 보건소에서 지훈은 여전히 기운 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한 어린아이가 창고 근처에서 흰색 차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자신을 지키는 경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날 아침 정말 밥솥 소리를 들었어요. 만약 정말 누가 들어왔다면 그건 제가 이미 기운이 없었을 때였을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었을 뿐이에요. 경관은 짧게 기록한 후 최 형사에게 보고했다. 그 정보 조각은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부엌이 비어있던 시간이 있었다. 밥솥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있었다. 모자를 쓴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가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서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형사는 구두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실질적인 흔적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팀에게 창고와 본체 주변을 다시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구석구석을 검사하고 모든 물건을 사진 찍었다. 쌀가마니 더미 한쪽 구석에서 보라색 알갱이가 든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즉시 그것을 증거물로 봉인했다. 최 형사는 그 봉지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그 색깔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한 살충제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최 형사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손에 든 증거물을 바라보고 낡은 수첩을 한 문장으로 단호하게 닫았다. 진실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주 청송마을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슬이 아직 바나나 잎과 마당풀에 맺혀 있었다. 수탉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배나무 과수원 마당의 분위기는 달랐다. 폴리스라인은 여전히 농막을 둘러싸고 있었고 남은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의 코를 찔렀다. 최철웅 형사는 그날 아침 일찍 도착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는 작은 보온병과 밤새 낙서로 가득 찬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그에게 이 사건은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 한 대가 마당에 멈춰 섰다. 흰색 제복을 입은 몇몇 직원들이 장비 상자를 들고 내렸다. 그들은 즉시 농막과 부엌으로 가서 밥, 찌개, 그리고 바닥에 아직 남아있던 희생자들의 토사물 샘플을 채취했다. 모든 것은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담겨 라벨과 번호가 붙여졌다. 최 형사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이 음식 샘플 뒤에 큰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독극물이 정말 있다면 실험실 결과가 그것을 밝혀낼 것이었다. 그는 밥 샘플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모두가 밥을 먹기 때문에 만약 독이 밥을 통해 들어갔다면 식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감식팀이 작업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모여들었다. 그들은 폴리스 라인 뒤에 서서 불안한 얼굴로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여전히 식중독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는 악령의 직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이 모든 것 뒤에 인간의 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다. 본체에서는 박순자 여사가 대나무 의자에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수건은 구겨져 있었다. 몇몇 이웃들이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다가온 최철웅 형사는 동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여사님, 저희가 쌀 창고에서 보라색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박순자 여사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깜빡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모릅니다. 형사님. 그 창고는 쌀이랑 식자재만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 알갱이는 아마 일꾼들 것일 거예요. 그들은 별의별 걸 다 보관하거든요. 최 형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사님, 그 창고는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여사님께 있었고요. 일꾼들은 여사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평탄했지만 날카로웠다.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숙여 옷자락을 쥐어짰다. 대답은 없었다. 한편 보건소에서 강지훈은 이제 앉을 수 있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그는 여전히 한경관의 삼엄한 경호를 받고 있었다. 친구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물었을 때 그는 여전히 대답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단호했다. 저는 부엌에 누가 들어왔다고 확신해요. 밥솥 뚜껑이 두드려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문에서 모자 쓴 그림자를 봤어요. 그 증언은 깔끔하게 기록되었다. 이제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두 개의 출처가 있었다. 밥솥 소리를 듣고 그림자를 본 지훈과 창고 근처에서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를 본 민호. 두 증언은 의심의 원을 더욱 좁혔다. 그날 밤 마침내 실험실에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밥, 찌개, 그리고 희생자들의 토사물 샘플에서 매우 높은 농도의 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냄새와 색이 없는 살충제인 카보퓨란 화합물과 일치합니다. 용해되면 희생자들의 혈중 효소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급성 중독과 일치합니다. 최철웅 형사는 전화를 끊고 지휘소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모든 조각들이 큰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독은 밥이 다 된 후에 들어갔다.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밥솥을 열고 액체를 붓고 다시 닫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즉시 부하들을 불렀다. 농막을 다시 확보해. 작은 숟가락, 행주, 수건을 찾아. 그리고 식자재 창고를 봉쇄해. 가능한 한 많은 지문을 채취해. 문손잡이, 밥솥 뚜껑,
부엌 창문을 잇지 마.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지휘소 밖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밥에서 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회개의 기도가 들렸다. 몇몇 사람들은 다시 울었다. 어떤 이는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이것이 천벌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는 뜬 소문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현실은 사실이었다. 그날 밤 모든 증거가 수집되기 시작했을 때 최 형사는 수첩에 큰 글씨로 메모했다. 독극물은 밥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증명됨. 부엌은 약 20분간 비어 있었음. 모자 쓴 사람의 그림자,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가 있었음. 모든 선은 이제 한 가족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는 더 견고해야 했고 자백을 받아내야 했으며 증인은 계속 살아있어야 했다. 지훈이 숨쉬는 한 진실은 목소리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송마을에 밤이 빠르게 내렸다. 변변찮은 가로등은 마을 골목의 일부만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는 어둠과 옅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마을 보건소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었다. 한 경관이 강지훈의 병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고 손은 권총 손잡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는 이 증인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지켜야 할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실 안에서 지훈은 이미 새 침대에 기대앉을 수 있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정신은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는 종종 이미 떠난 친구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때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이따금씩 그는 왜 내가 아니었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밤 9시가 가까워지자 평소 조용하던 보건소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인이 주사기가 담긴 작은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흰 모자 뒤로 일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서두르는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보초를 서던 경관이 즉시 일어섰다. 어디 가십니까? 여인은 짧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주사 놓으러 갑니다. 진정제예요. 환자가 불안해해서요. 경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의사 지시서를 보여주십시오. 여인은 갑자기 불안해했다. 그녀의 눈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굴러갔다. 손이 약간 떨렸다. 경관은 손을 들어 여인의 걸음을 막았다. 지시서요. 봐야겠습니다. 여인은 침을 삼키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달려갔다. 경관은 본능적으로 쫓았지만 문이 많은 좁은 복도는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여인은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쟁반에서 떨어진 작은 병 하나만 남기고 병은 바닥에 부딪혀 굴렀고 라벨이 선명하게 보였다. 디아제팜, 강력한 진정제였다. 경관은 즉시 장갑을 끼고 병을 들어 올린 후 무전으로 신속하게 보고했다. 팀장님, 간호사로 위장한 침입자가 진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증인 병실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철웅 형사가 보건소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이제 증거물로 봉인된 작은 병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분노에 차 있었다. 누군가 지훈을 조용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군? 부드러운 방법이든 잔인한 방법이든 중요한 건 그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대화를 들은 지훈은 떨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형사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저 아직 그 그림자를 기억해요. 아직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최 형사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혼자가 아니야, 지훈 씨. 우리가 지켜줄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아직 힘든 건 마음에 담아둬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진실은 내가 서 있어야만 해. 내가 없으면 이미 떠난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들리지 않을 거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다. 말할게요, 형사님. 창문에서 본 그림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걸 기억해요. 숟가락이 밥솥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도 기억해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최 형사는 메모를 하고 신속하게 지시했다. 오늘 밤 바로 지훈 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핵심 팀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식사 배달 경로는 변경한다. 서류상 지훈 씨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한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원들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판돈이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보건소 밖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여전히 구멍가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낯선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희미한 소문을 들었다.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진짜 간호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청부살인업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마을은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과수원 집에서는 박순자 여사가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아들 김민준이 서서 몇몇 사람들과 짧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마을 길을 향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최철웅 형사는 새로운 메모를 썼다. 지나치게 차분한 태도. 너무 단정함. 부자연스러움. 그날 밤 지휘소로 돌아가기 전 최 형사는 보건소 마당에 잠시 섰다. 그는 별 없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비극의 진짜 얼굴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그림자들이 그것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날 아침 청송 마을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간밤의 비는 흘길에 작은 웅덩이를 남겼다. 주민들은 여전히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대부분은 안에 머물렀다. 공포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치 피부에 달라붙는 축축한 공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임시 지휘소에서 최철웅 형사는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보건소에서의 침입 시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에게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강지훈을 침묵시키고 싶어 한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자가 있다면 미스터리는 점점 더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최 형사는 기록 파일을 열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름은 미영 씨였다. 그 젊은 여성은 비극 전날 아침 부엌을 나간 유일한 일꾼이었다. 그녀는 간장, 설탕, 차를 사러 시장에 갔다. 그 시간이 바로 부엌이 비어있던 때였다. 그리고 그 비어있던 시간이 바로 지훈이 밥솥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미영이 지휘소로 불려왔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구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창백한 얼굴로 왔다. 그녀의 손은 등나무 가방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최 형사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조용히 물었다. 미영 씨, 그날 아침의 순서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영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9시 조금 안 돼서 시장에 갔어요. 오토바이 택시를 탔고 간장, 설탕, 차를 샀어요. 시장에 잠깐 있다가 9시 20분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바로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밥은 밥솥에 있었고 모든 일꾼들이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형사는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시장에 간다는 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일꾼들이 알았어요. 떠나기 전에 박 여사님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부엌이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건 일꾼들뿐만 아니라 과수원 주인도 있었다는 거죠. 최 형사는 재빨리 메모했다.
그의 펜이 수첩에 단호하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건 부엌이 비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라는 뜻이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질문을 마쳤다. 고맙습니다. 미영 씨. 돌아가셔도 좋지만 아직 마을을 떠나지는 마세요. 당신의 진술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영이 떠난 후 한 경찰관이 서둘러 들어왔다. 팀장님, 김민준의 흰색 차가 방금 마을길에서 보였습니다. 과수원 집에 잠시 멈췄습니다. 최 형사는 수첩을 덮고 일어섰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됐군. 몇 분 후 민준이 과수원 집마당에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단정했다. 깨끗한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의 얼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했다. 그는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작은 미소까지 지었다. 최 형사는 확고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씨, 위치 확인을 위해 잠시 휴대폰을 빌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형사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네요. 그의 얼굴은 차분해 보였지만 손은 책상 끝을 쥐어짜고 있었다. 최 형사는 무미건조하게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낮았다. 집에 두고 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끈 겁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작게 웃었다. 형사님, 이런 식의 비난은 무례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시골 사람이에요. 왜 의심받는지 모르겠네요. 최 형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저항이 항상 가벼운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희는 통신사에 당신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요청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면 그 데이터가 당신을 구해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데이터가 대신 말해줄 겁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무표정해졌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명예가 깨끗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최 형사는 그의 몸짓을 면밀히 관찰했다. 다리의 미세한 떨림, 이따금씩 쥐어짜는 손, 그리고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 모든 징후는 경험 많은 형사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최 형사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민준의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흰색 차의 운행 기록을 확인하고 민호와 같은 모든 작은 증인들을 보호하라.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이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국과수로부터 잠정 보고가 도착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팀장님, 밥 샘플에서 카바메이트 화합물에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카보퓨란 계열의 독극물로 추정됩니다. 증상과 일치합니다. 입가 거품, 경련, 빠른 호흡 정지. 최 형사는 굳은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하나씩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독극물, 비어있는 부엌, 밥솥 소리, 모자 쓴 그림자,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 모든 것이 과수원 주인 가족 주변의 작은 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저항도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 그림자가 이미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청송 마을의 하늘은 무거워 보였다.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아직 슬픔에서 회복되지 않은 주민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나주경찰서 수사팀 사무실은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전화벨이 울리고 프린터가 덜컹거렸으며 컴퓨터 화면에는 어제부터 기다려온 데이터가 표시되었다. 최철웅 형사는 사무실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IT팀이 방금 통신사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
김민준의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가 마침내 나온 것이다. 한 기술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읽었다. 팀장님, 휴대폰 신호가 사건 당일 오전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과수원 근처 기지국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신호가 사라졌다가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시내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최 형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민준이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는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디지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다. 다른 팀원이 현장 보고를 덧붙였다. 팀장님, 주민 한 분이 그날 아침 9시 22분에 마을길 모퉁이에서 민준의 흰색 차를 사진 찍었습니다. 뒷유리에 A 스티커가 붙은 바로 그 차입니다. 최 형사는 재빨리 메모했다. 기지국 데이터, 주민의 사진, 그리고 창고 근처에서 흰색 차를 봤다는 민호의 증언. 모든 것이 서로를 강화했다. 지훈이 이야기했던 부엌 창문에 모자 쓴 사람 그림자도 이제 그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는 기술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완전한 사슬이 있어야 했다. 독극물, 창고 접근 권한, 부엌이 비어있던 시간, 그리고 누가 그 장소 주변에 있었는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연결되어야 했다. 그날 오후, 국과수로부터 완전한 보고서도 도착했다. 전화기 너머 연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밥, 찌개, 그리고 토사물 샘플에서 카보퓨란과 일치하는 매우 높은 농도의 카바메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밥솥 뚜껑 안쪽과 부엌 선반에서 발견된 작은 스테인리스 숟가락에서도 동일한 잔류물이 나왔습니다. 초기 결론은 밥이 다 된 후에 독이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철웅 형사는 턱을 굳힌 채 들었다. 밥이 다 된 후에 독이 들어갔다. 그것은 범인이 부엌이 비어있는 시간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 9시가 조금 안 되어 미영이 시장에 갔다. 약 20분 후 밥솥 소리가 들렸다. 모자 쓴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서 보였고 동시에 A 스티커가 붙은 흰색 차가 창고 근처에 멈췄다. 조각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최 형사는 부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는 핵심 증인이다. 만약 정말 그를 침묵시키려는 자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범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금의 빈틈도 주지 마라.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과수원 주인 가족을 압박하는 사채업자, 빚 때문에 생긴 수치심, 그리고 치부를 덮으려는 야망. 모든 것이 누군가가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김민준을 경찰서로 불렀다. 그 청년은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젊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그의 미소는 마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옅었다. 최 형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기지국 데이터에 따르면 당신의 휴대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과수원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서울에 있었다는 진술과 모순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러고 나서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제가 물건을 배달하러 잠시 들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부엌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독극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무슨 물건을 배달했고 누가 그것을 요청했습니까?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다. 리듬은 불규칙했다. 그의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최 형사는 소리 없이 똑바로 쳐다보며 기다렸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압박적이었다. 사무실 밖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은 붉고 황금빛이었다.
긴 하루를 큰 물음표로 마감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빈 농막에서 들려오는 밥솥 소리에 대해 수군거렸다. 하지만 최철웅 형사는 뜬 소문을 믿지 않았다. 말할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실은 이미 그 얼굴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청송 마을의 아침은 여전히 옅은 안개에 쌓여 있었다. 참새 소리가 배나무 사이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잃어버린 평온을 되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경계를 서는 경찰에게 평온은 환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협의 그림자도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최철웅 형사는 경찰서 마당에 서서 옆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전날 밤, 간호사로 위장한 여인이 진정제 주사기를 들고 그의 병실에 들어가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를 더 안전한 장소로 옮길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최 형사는 떠나기 전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지켜줄게. 기억해, 내 친구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떨렸지만 그는 간밤에 진짜 간호사가 준 작은 기도서를 꽉 쥐었다. 2대의 차가 천천히 경찰서 마당을 빠져나갔다. 첫 번째 차에는 지훈과 2명의 무장 경찰이 타고 있었다. 두 번째 차인 순찰차가 뒤에서 호위했다. 그날 아침 마을 길은 아직 축축했다. 몇몇 학생들은 낡은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행렬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논 근처의 좁은 모퉁이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2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의 번호판은 마치 급하게 붙인 것처럼 이상해 보였다. 오토바이는 멀리서 따라오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첫 번째 차의 운전사인 베테랑 경관은 즉시 경계했다. 그는 백미러로 수상한 움직임을 살폈다. 다음 모퉁이가 다가오자 오토바이는 갑자기 속도를 내어 차 옆을 들이받으려 했다. 운전사는 핸들을 약간 꺾었다. 차는 흔들렸지만 통제력을 잃지는 않았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남자가 주머니를 뒤졌다. 나온 것은 권총이 아니라 작은 유리병이었다. 그는 병을 차 앞 아스팔트에 던졌다. 병이 깨지면서 코를 찌르는 매운 냄새와 함께 액체가 퍼졌다. 조잡하게 만든 최루 가스였다. 수준은 낮았지만 사람들을 당황시키기엔 충분했다. 운전사는 반사적으로 환기구를 닫았다. 시야가 약간 흐려졌지만 차는 계속 달렸다. 뒤에서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렸다. 2명의 무장 경찰이 창문 밖으로 나와 공중에 경고 사격을 했다. 큰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토바이는 당황했다. 오토바이 뒷바퀴가 자갈 위에서 미끄러졌다. 차량이 기우뚱하며 넘어졌다. 2 남자는 논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한 명은 밭 쪽으로 허둥지둥 도망쳤지만 짧은 추격 끝에 곧 잡혔다. 다른 한 명은 도랑에 빠져 절뚝거리다가 역시 붙잡혔다.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 마스크, 그리고 현금이 든 갈색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깁다물어 아니면 사라진다라고 손으로 쓴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발신자의 휴대폰 번호도 종이에 적혀 있었다. 공격 소식은 즉시 최철웅 형사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굳은 턱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의 명령은 짧았다. 2명 다 구속해.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통화 기록을 뽑아. 한 명도 놓치지 마. 경찰서에서 간단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2 남자는 부인하려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한 명의 휴대폰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이름이 언급된 사채업자 김 사장의 번호로 걸려온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 형사는 사무실에 오랫동안 앉아 메모와 사진으로 가득 찬 큰 보드를 응시했다. 이제 사슬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박순자 여사는 창고 열쇠를 쥐고 있었다. 독은 밥을 통에 들어갔다. 집단 살인 시도가 일어났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가 나타나자 누군가가 즉시 그를 거칠거나 부드러운 방법으로 침묵시키려 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그 공격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했다. 어떤 이는 이 비극이 더 이상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인간의 소행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구멍가게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누가 감히? 왜 모두 죽여야만 했을까? 단지 돈 때문에? 한편 지후는 도시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 장소는 핵심팀의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그는 교대로 보초를 서는 경찰과 함께 소박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힘을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여전히 노려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살아남아야만 진실이 설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최철웅 형사는 그 안전가옥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멀리 바라보았다. 바람이 주변 논에서 축축한 흙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마을의 공포신경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거짓의 끈이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청송 마을의 하늘은 창백한 주황빛이었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그 빛은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배나무를 쓸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과수원 분위기는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폴리스 라인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감식팀이 새로운 임무를 띠고 다시 왔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 최철웅 형사가 직접 수색을 지휘했다. 그는 어떤 빈틈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진실이 종종 예상치 못한 작은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선반, 모든 용기, 심지어 모든 천 조각까지 하나씩 검사되었다. 식자재 창고에서 한 팀원이 쌀가마니 더미 뒤에서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보라색 알갱이가 들어 있었다. 최 형사는 즉시 다가가 그의 눈이 굳어졌다. 그는 그 색깔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카바메이트 계열의 살충제, 실험실 결과와 동일한 독극물이었다. 봉지는 즉시 봉인되고 사진 찍히고 증거물로 분류되었다. 거기서 멀지 않은 농막 부엌 선반에서 팀은 이전에 검사했던 작은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발견했다. 신속 검사 결과 손잡이 부분에 여전히 카바메이트 잔류물이 남아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걸려있던 행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독을 뿌린 후 손이나 도구를 닦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본체에서 나왔다. 부엌 근처 옷걸이에서 팀은 천 끝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스카프를 발견했다. 신속 검사 결과 그 스카프의 섬유에서 동일한 독극물 흔적이 나타났다. 최철웅 형사는 그 천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는 그 스카프가 박순자 여사가 자주 사용하던 것임을 알았다. 몇몇 일꾼들도 그것을 알아봤다. 심지어 3일 전 예배 사진에도 동일한 무늬의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찍혀 있었다. 최 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원은 좁혀지고 있었다. 독은 밥, 숟가락, 행주, 그리고 과수원 주인의 스카프에까지 묻어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 가족이라는 작은 원 하나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왔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스카프는 구겨져 있었으며 손에는 마치 기댈 곳을 찾는 듯 묵주가 든 작은 가방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이들은 내 가족 같았는데. 최 형사는 책상 위에 증거물 봉투들을 하나씩 올려놓았다. 창고에서 나온 보라색 알갱이, 독극물 잔류물이 묻은 숟가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무늬 스카프.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이 스카프는 여사님 것이 맞습니까? 박 여사는 스카프를 보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진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동시에 다른 조사실에서는 김민준이 기지국 데이터와 흰색 차 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사채빚, 수치심, 그리고 잘못된 계획. 보험금을 노렸어요. 그가 속삭였다. 일꾼들 앞으로 든 상해 보험금이요. 그저 다들 좀 아프게만 하려고 했어요. 빚을 갚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죽일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의 자백은 그의 어머니의 무너지는 모습과 함께 맞춰졌다. 박 여사는 아들의 빚 때문에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던 강력한 살충제를 아들에게 주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저 겁만 주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이야기는 끔찍할 정도로 단순했다. 아들이 부엌이 비어있는 틈을 타밥솥에 독을 탔고 어머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증거를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절망은 2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으로 끝났다. 며칠 후 청송마을에 다시 해가 떴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을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 입어 있었다. 과수원은 조용했다. 더 이상 일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였다. 최철웅 형사는 과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섰다. 그는 낡은 수첩을 덮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남았다. 그는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강지훈은 하늘을 올려다